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중앙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JSA 찾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모습입니다. 손가락으로 이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JS 경비대대장이 권영한 중령이 총격이 발생한 군사 분계선을 가리키자 이 송영무 장관도 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잡은 한국, 중국, 필리핀의 소녀상의 모습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저렇게 소녀상들이 서져 있습니다. 일본이 저것을 보면서 뭔가 좀 느껴야 될 텐데 말입니다. 불 뿜는 화산 3,000m 화염이다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의 이 아궁화상이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붉은 불길 또 새카만 화산재를 내뿜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모든 항공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 10만 명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김희수 전 대행과 악수라고 해서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김희수 헌법재판관과 악수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이제 권한대행 체제를 끝냈는데요. 청문회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다면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아마 헌재소장이 됐고 이진성 재판관은 그대로 있었을 텐데 저렇게 운명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대략 아무려는데 평창올림픽 숙박요금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60평형대 숙박시설의 요금이 150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도와줘 중증외상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글쎄요, 좀 도와주긴 도와줘야 될 텐데 이번엔 좀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 평양시입니다. 적폐청산 우병우 꼼짝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요 100년 학청이다라고 해서 놀라셨죠? 사실은 선배님 댁 압수수색하러 가는 길이지 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현재 고위 간부가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국정원 간부를 통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일을 만평으로 보고왔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 당당하게 손을 잡자라고 하는데 버티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내려다보고 있고 최경환 의원 검찰 소환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시종일관 국민과 불통하더니 역시 판사와도 불통한다. 판사 안 만나 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에 계속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죠. 한겨레 만평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부르르 떨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주머니 안에 저렇게 휴대전화가 많았다라는 식으로 만평이 좀 그려졌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호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 조대진 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잠깐 속보 좀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게 지금 속보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거동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순서를 바꿔서 이 얘기부터 그럼 먼저 좀 시작을 할까요? 예. 자, 조대진 부위원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재판부의 생각은 좀 달랐잖아요. 건강상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무리하게 재판부가 당장 나와라 이런 건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구치소 측의 설명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못할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듣고 출석을 하라고 지금 다시 한번 지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그 출석 불출석에 관련된 부분과는 달리 상세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재판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첨부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근데 재판부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은 안 아파라고 얘기해도 환자가 나 계속 아파 이러면은 뭐 뾰족한 수는 없는데 그렇게 시각 차이가 존재할까? 뭐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건데 안 아픈 게 객관적인 팩트예요? 그거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재판부가 이 재판을 걸석 재판으로 할 것인가 여부가 중요한데요. 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예. 의무입니다, 의무. 국가사법권에서 예. 법에 의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구치소 쪽에서는 강제 인치를 하기 어려운 이유로 예. 전직 대통령임을 들어 이렇게 예. 사유를 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저는 강제 인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로 재판정에 데려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5년 징역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예. 전직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하는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을 걸석 재판으로 하는 것이 국가사법권에 큰 흠결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하는 것 모양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더 안 좋은 모양새냐, 어떤 게 더 큰 흠결이냐 이거를 비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이 다소 볼썽사나운 면이 있더라도 강제 인치를 해서 사법제도, 사법권을 세우는 것 예. 이게 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좀 챙겨야 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의 심판을 엄정하게 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의견인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또 이제 친박계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친박계 의원들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입장이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것은 뭐 어느 계파다 무슨 예.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예. 이 대한민국에는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받지 않을 권리가 예, 있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지난달 재판 거부를 선언하면서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몸도 왼쪽 발목이 좀 다쳐서 불편하고 예. 또 정신 건강 상태도 뭐 주 사회 재판을 뭐 한 8개월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피폐한 상태겠죠. 예. 처음에는 진술서까지 꼼꼼하게 따지던 분이 이제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 했고 또 변호인들이 뭐 창자를 끊는 심정이다라는 아주 정말 이 참 표현하기 힘든 표현으로 예. 전부 변호인을 사임을 하고 국선 변호인을 이제 선임해서 재판을 받게 예. 돼 있는데 그 국선 변호인들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기도 어렵고 예. 이러니까 이제 아마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예. 법정에 나오지 않고 이제 빨리 아마 1심 선고가 나기를 예. 기다리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판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권리를 내세워서 재판에 계속 불참해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그 유죄 선고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합법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면 걸석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다, 못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건가요? 본인이야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사법부의 예. 판단이 존중이 돼야 되고 또 국민적인 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서 재판받는 반항에 예.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을 이제 정치 재판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몰고 가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박 의원님께서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예.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예. 법에서는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 예.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법적인 권리는 아니고요. 예. 이건 정치행위죠. 국가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예. 해야 맞습니다. 그건 아니죠. 걸석 재판도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법정에 피고인이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이 형사소송법의 절차는 아니고 예. 없이 받는 재판도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당정 주거복지 로드맵을 좀 협의를 했습니다. 내일 엠바고가 풀리기 때문에 내일 이제 모든 내용이 세세한 내용이 좀 공개가 될 텐데 당정 협의를 먼저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금 나왔습니다. 자, 이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이었는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생애 단계,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하고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주민과 실수요자를 위해서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그리고 공공분양 15만 가구로 모두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호 교수님, 이제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인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사실은 내 집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들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싼 공공임대를 계속 늘려가겠다라는 정부 정책은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어저께는 또 DSR에 대한 어떤 수요 억제적인 그런 정책들을 냈고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무엇이 빠졌냐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이 공급 측면이 없지 않느냐. 예. 근데 사실은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0만 가구, 특히 39세 이하의 이 청장년들한테는 30만 가구를 무상주택으로 임대를 예. 해주겠다. 그래서 공급, 즉 주택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예. 그런 아주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상황이고요. 예. 100만 가구를 지원을 함으로 해서 지금 DTI나 DSR이 사실 사각지역이 있어요. 그런 저소득층이 못 받을 그런 확률들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이런 공급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과거에도 정부의 사실은 공공 임대 물량 공급 정책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은 요원한 길이었고 또 집값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이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빚어졌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예. 8.2 정책, 12.4 부동산 대책 등이 지금 사실 그거에 불구하고도 집값이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도 물량은 많습니다. 근데 예. 이것이 과연 서민층 그리고 저소득자에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만 호 정도면은 뭐 충분치는 않을 수 있으나 예. 굉장히 시장에는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그런 무상주택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예. 내일 정부 정책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이런 말 많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이 가상화폐를 말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풍기 가능성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무려 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450만 비트코인밖에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사실상 수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인데 더 이상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따라서 모든 가격은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처럼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고요. 반대로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역시 그만큼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뭐 경제학 그래프도 좀 그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최영호 교수님. 네.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자고 일어나면 뭐 몇십 %씩 가격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해봐야 소용도 없다. 가상화폐로 가자. 이렇게 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굉장히 위험성도 커요. 위험성 크죠. 예.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를 안 받는 그런 가상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만의 이제 화폐로 시작이 된 거고요. 예. 거기서 암호를 푸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써서 하는 거고요. 전 세계는 900개 정도의 지금 암호화폐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대장주가 비트코인이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2009년도에 개발을 했는데요. 예. 2040년까지만 채굴을 한다고 그러고 수량을 2,100만 개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런 이 한정된 수량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예. 뭐 기이한 현상이 나왔고요. 정부의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이것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100% 오른 뭐 또 100% 떨어지든 예. 아무도 지금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투기적인 광풍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예. 이것을 자산으로 볼 거냐 화폐로 볼 거냐 이런 부분에 논쟁이 많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일본 등이 법정 화폐화하는 작업들을 예. 하면서 특히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이걸 선물 지수화하는 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정 화폐의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가능성이 몇 나라에서 이제 인증을 하다 보니까 예. 최근에 이렇게 뭐 몇백 배씩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거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 투자자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저 블록체인이 뭐 뚫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이 거래소에서 해킹이 이루어지면은 자신의 아이디와 이런 것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갖고 있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성도 좀 큽니다.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에서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네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라고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요, 특히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게 농수축산품 또 화훼농가 쪽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건의기가 그런 안을 만들었는데 이 권익위원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난상 토론 끝에 부결이 됐고 이제 좀 보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설날에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기자, 또 사립학교 교원의 민간에 대한 청탁금지 입법하겠다는 이 내용도 역시 논란이 좀 있었고요. 교사에게 카네이션, 캔커피 선물 금지, 언론인에 대한 연수, 취재 지원 금지 등의 논란도 역시 논의에서 좀 빠졌다고 합니다. 다수결 원칙으로 이제 표결로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권익위원들, 외부 쪽의 비상임위원들 쪽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에 따라서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조정하는 문제는 특히 호남 쪽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농축수산 쪽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 그런데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제 호남 지역구가 많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예. 몇몇 의원들이 냈습니다. 호남 지역구로 하고는. 그렇게 해서 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근데 또 이제 당내 다른 특히 이제 저도 그런 입장인데 그 농수축산민들의 그 고충은 이해는 한다. 그런데 예. 이제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고요. 예.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농수축산뿐 아니라 자영업자들, 특히 화훼업자들.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예. 이 한번 본물이 터지면 그 요구들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예. 그다음에 농수축산물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농수축산물로 가공한 가공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또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굉장한 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법적인 안정성 때문에 예. 좀 유지를 하는 게 맞다. 오히려 지금 경조금이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10만 원 크거든요. 예. 이것을 5만 원으로 줄이는 그래서 법을 10만 원 안 내면 되잖아요. 5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도 이게 법이라는 게 우리 관행을 좀 앞서서 예. 관행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조비가 부담도 줄어들고 작은 결혼식 이런 데도 도움이 되지 글쎄요.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은 여기저기 뭐 상가를 많이 다니니까 또 이제 뭐 관제 결혼식도 많이 다니니까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너 5만 원만 내냐 하면 이제 눈치 보이니까 10만 원 내는지 정치인들은 원래 모르겠지만 못 내게 돼 있어요. 예. 못 내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제 좀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짧게 한번 듣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굉장히 불경기이기 때문에 농수축산물에 대한 그 상한액을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박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총리가 나서서 내년 설에는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낙담도 그만큼 크거든요. 예. 법적인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5만 원, 3만 원대 선물이 있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여태까지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예.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김영란법 때문에 사회가 좀 투명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을 좀 적절하게 조화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공직자, 기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민간인 청탁 금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나무 등 곳곳에 타는 송영무 국방장관 대대장은 냉철한 판단으로 매우 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기순 상황에서도 전 장병이 침착하게 대처해서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송영무 장관이
예, 극찬을 좀 했습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회담장 중심으로 남북 400m, 동서 800m 타원형으로 이뤄졌고요. 남북 장교 5명, 병사 30명이 권총 한정씩만 휴대하기로 좀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는 양쪽이 비무장지대를 공동 관리했지만 그 사건 이후에는 이렇게 좀 나눠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직접 영상 좀 보겠습니다. 발생한 상황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큰 규모의 사안인지 하자마자 큰 규모의 대응이 필요 없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 이제 빠져주세요. 북측에서도 안 보이고 남측에서도 안 보이면서도 아주 지형적으로 푹 빠진 그 상태에서 낙엽에 쌓여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대응은 내가 볼 때 아주 적절하게 잘 대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보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감이 있습니다.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 예, 바로 이제 저 말입니다. 저 말 때문에 또다시 송영무 국방장관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농담이다라고 받아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또 성의 인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병들이 빨리 식사를 하도록 자신의 인사말은 되도록 짧게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었지만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무 장관의 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과거에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죠. 특히 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와의 이 설전에서는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서 개탄스럽다는 얘기까지 해서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를 좀 받기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구속이 풀려난 것에 대해서도 참 다행이다라고 해서 같은 여당 의원들 내에서 비판을 좀 받기도 좀 했습니다. 송 장관의 말실수가 거듭이 되자 장관의 정무 감각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군 소식통은 장관의 말실수가 계속되면 국민에게 군이 믿음직한 모습으로 비치기 어렵다. 이는 안보의 부정적 요소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군 소식통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관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계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주대진 부위원장님, 발언이 부적절했죠? 부적절했다고 예. 봐야죠. 근데 예.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군 고위 참모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을 많이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이 원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긴장을 좀 풀으라는 차원에서 좀 농담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뭐 여성에 관련돼서 불쾌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히 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송영무 장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전에도 설화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그 덕목 중에 하나는 말을 조심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특히 이제 국방장관은 말 실수가 적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뭐 또 국방장관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장병들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말 실수로 인해서 그것도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말 실수로 인해서 야, 이거 쭉 잘못하면 이게 교체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로 세계일보는 기사가 쓰여 있는데 그 정도인가요? 교체 가능성까지 있는 정도인가요? 일단은 뭐 업무적으로 뭐 큰 실수를 했다거나 뭐 예. 이런 부분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성급하다고 그런 봅니다. 얘기는 너무 성급한 예. 얘기다. 예. 근데 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 아닙니까? 직위가 이제 다른 그 국방부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업무상 부담을 안 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여러 가지 처신 때문에도 부담을 안 주도록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게 뭐 설하다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 김관진 장관이 석방된 게 뭐,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꼭 제대로 된 국방부 장관입니까? 또, 문정인 그 외교안보 특보에 대한 그 시각도
실제로 그 당시에 언론에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그 시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저는 제대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방장관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안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진보의 시각을 가진 청와대나 이런 라인에서 자꾸 흔들어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불안을 야기한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발언에 대해서는 뭐 여성 존중의 시각이라든가 보면은 잘못된 거죠. 예. 그런데 군에 근무하는 병영에서 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한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런 것까지 싸잡아서 그냥 뭐 전부 국방부 장관의 전무 감각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곁에서 제가 한 두어 번 본 적도 있고 예. 기자들이라든가 언론 홍보하는 거 보니까 정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균형 감각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기 쪽의 시각에서 보고 자꾸 흔들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흔들어대는 사람이 되려 임명한 쪽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참 이상해지네요. 예, 예, 예. 예, 장진영 의원. 예.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좀 낯선 현상이잖아요. 예. 대통령 임명한 분을 오히려 지금 야당 야당이 감싸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실수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급한 그런 아주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외교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는 일들이 지금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실수야 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국가 안보와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느냐. 예.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분을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근데 이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냥 뭐 웃자고 한 얘기다,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공인이시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농담이라도 웃자고 하는 얘기조차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보는 게 그렇죠.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성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넘어가자라고 하면은 선뜻 동의해주기는 아마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재판 불출석, 재판부 거동 못할 정도는 아니다. 오늘도 안 나오면 걸석 재판이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안 나온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뉴스 속보로 저희들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을 다 봤다. 피고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들을 흐트러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요일도 나와서 다 봤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내왔던 불출석 사유서 일부 내용을 고지를 했는데요.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을 앓고 있고 하루 30분간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요.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지를 28일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니까 아마 걸석 재판 쪽으로 재판부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걸석 재판이 되면 국선 변호인들이 검찰 수사 기록과 기존 재판 기록만을 토대로 변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좀 변호인들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판이 연기됐는데 어떠세요? 지금 한 말씀 하세요. 하여튼 그 변호인은 그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접견 요청은 계속 하실 건가요? 하여튼 진행 상황이라든가 저희 그 변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세신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선 변호사 역사에 죄를 믿지 마시오. 저희는 그 나라를 살리는데 지난번 예, 지금 이제 이분 화면에 나왔던 분이 이제 조현건 변호사인데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과 뭐 연선 동기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조현건 변호사를 비롯해서 4명의 다른 변호사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진영 의원님,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겠다는 변호사들에게 대해서 방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똑바로 하세요, 부끄럽게 살지 마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이 들으면 어디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분들이 이 국선 변호사들을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언뜻 보면 이제 그게 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겠다. 그리고 변호인을 다 자기가 사임을 시켰는데 예. 왜 맡았느냐. 당신이 뭔데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거를 왜 했냐. 뭐 이런 항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저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꼭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라 국선 전담 변호사들인데 법원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기 때문에 또 안 맡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기록만 해도 수십만 페이지인 엄청난 예.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압감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꼭 유쾌한 마음으로 맡은 게 아닌 그런 변호 입장인데 예. 저런 말까지 들으면 굉장히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맡고 싶어서 맡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국선 변호인이다 보니까 이제 뭐 지정이 되면은 맡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맡게 되면은 뭐 최선을 다해서 이 피고인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저분들 지금 조영건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리를 방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지자들 눈에는 아마 뭐라고 해야 되죠? 엑스맨?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아마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과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할 때 국선 변호인이 그 선거 한 달 전에 들어가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읽었는데요. 예. 그때 변호사들이 얼마나 잘 방어를 하고 보호를 해주는가를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예. 국선 변호에서 자기로서 특히 전문의 프로페셔널로서의 자기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실 것이라고 보시고요. 예. 국선 변호인이라고 뭐 얼렁뚱땅할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만 다시 기억해 보시고 그때 사건들 한번 뒤져보시면요. 얼마나 국선 변호사들이 예.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분들이 또 너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변호하면은 되려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뭐라고 또 그러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도 좀 생겨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거. 그러니까 저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개인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이제 예. 법리나 이런 부분들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하기 위해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변호사가 만들어 놓은 자료 그리고 재판 진행 내용을 토대로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특별히 국선 변호인의 새로운 법리라든지 아니면 피고인의 입장을 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부분의 재판의 방식은 예.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했었던 재판의 내용을 정리해서 재판부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끔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사실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게 피고인을 뭐 만나봐야 뭘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재판 전략을 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쪽에 서신을 세 차례나 보냈지만 모두 접견이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으로 이분들도 참 답답하게 이거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겠는가. 아주 난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면 예. 뭐 재판부의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뭐 피고인의 어느 정도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예. 꽤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 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피고인의 입장과 방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강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심을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도 모르는 과정에서 재판을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예. 뭐 이메일로 계속 접견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다른 변호사들의 접견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분들도 결국은 이제 얼굴도 못 보고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 조영련 변호사 얘기에 다 함축적으로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예. 벌써 재판에서의 어떤 절차의 합법성이라든가 절차의 준법성이라든가 예. 그런 것을 감시하는 기능만 하게 되지 재판에서 다툼이라든가 증인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예. 절대 어떤 영향력이 없을 거다. 굉장히 한정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국선 변호인들을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맞을 예. 것 같아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특검,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 헌법재판소 예. 이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일관된 태도는 그 검찰 권력이나 법원 권력이
대한 예. 도전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 재판에서 볼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대리인이 재판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재판부하고 각을 세우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재판장을 모욕을 준다든지 예. 뭐 이런 부분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벌어졌고 예. 대통령 스스로도 계속 말을 바꾸면서 검찰 권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저항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대통령이 좀 누가 조언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 대통령 본인은 절대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국선 변호인들이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박 전 대통령한테 과거의 유영하 변호사나 다른 그런 뭐 청와대 참모들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게 오히려 형량을 깎는 길입니다라고 제대로 조언을 해주겠죠. 저분들은. 그렇죠.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진 않겠죠.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 통치 모든 행위와 관련해서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재판정에서 다투고 있는 뇌물죄 부분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안 먹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보는 거죠. 직권남용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뭐 18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18개 전부 다 혐의가? 이거는 죄가 안 된다라고 박 전 대통령 아주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겁니다.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이 국선 변호인들이 그게 아닙니다. 그거 죄가 됩니다. 잘못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까? 뭐 만나지도 않으니까 뭐 그 반응은 뭐 거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져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만나서 그런 얘기를 국선 변호인이 하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국선 변호인 교체를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체를 부탁한다. 어쨌거나 지금 1심 선고는 지금 1심 선고대로 받고 지금 예. 2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는 거를 큰 전략을 이제 뭐 전략이라 그럴까 하여튼 예. 큰 로드맵을 갖고서 움직이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뭐 겨우 1심이고 나온 그 선고 내용을 갖고서 예. 분석을 해서 2심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뭐 먼 얘기긴 합니다만 잠시 뒤에 조금 더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만 혹시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 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위와도 이게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 경선과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예. 내년 지방선거에는 아무래도 간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구속 만기가 이제 4월 16일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계속 재판이 벌어질 텐데 그때까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정치 상황에 속속 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지방선거에는 좀 자유한국당 후보로한테는 악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악영향이다. 원래 지금 재판부에 지금 이제 골석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면 진행 속도를 보면은 내년 초쯤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선거는 6월에 있는데 그 영향을 좀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빨리 재판이 좀 신속히 진행되는 게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재판 보이콧이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심 선고가 지방선거 이후로 나오는 게 좀 좋은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출당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굉장히 저항이 많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예. 이제 처음에는 당원권 정지를 하다가 홍준표 대표가 출당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출당된 상태고 그런데도 뭐 별 잡음이 없는 걸 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한국당과 연결 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예. 마찬가지 입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사실은 또 이렇게 편한 일은 아니군요. 예,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탄핵이 되고 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현행법, 대한민국 헌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모든 절차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방어권을 펴는 게 맞지 아예 선을 거버리고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걸석 재판이 진행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기존처럼 일주일에 뭐 한 서너 번씩 재판이 계속 열리게 되나요? 그렇죠. 예. 일단 뭐 본래 하던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오히려 지금 변호인이 사임함으로 인해서 되게 밀렸거든요, 재판이.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오늘 재판이 진행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 안 한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결석 재판을 공식화하고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부에 대해서 또 검찰에 대해서 이제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거부하다 보니까 최순실도 이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순실도 지금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청와대에 갔는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아니면 공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나도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재판이나 예. 조사에 있어서 뭐 이게 민주주의 특검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예.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본인은 뭐 이렇게 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특활비 관련해서 예. 내가 무슨 공무원이냐,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관여가 돼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분명히 그 관련된 일들을 모두 처리했던 그 최순실 씨의 영향력 아래로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진짜로 최순실은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상납됐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는 알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최순실 씨가 뭐 그런 좀 약간 변칙적인 그런 예. 행동들을 좀 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충분히 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요. 예. 최순실 씨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최순실은 박근혜와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령 저런 이제 지금 정치적인 행위로서 재판을 예. 보이콧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예. 그것은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씨가 만약에 저렇게 법정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하면 그냥 부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전 대통령은 다르죠. 그것을 먼저 본인이 자각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자기는 인권을 침해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엔 인권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인권위에 갈 수 있을 만한 사안인가요? 돈만 주면은 또 그렇게 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또 해주나요? 저는 그건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상이다. 네, 빨리 깨야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뭐 잠시 내 태블릿 PC 얘기하면서 얘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